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먼저 4월 재보궐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물론 선대위를 중심으로 당 소속 의원들도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노력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징 남산타워가 보이는 백범공원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장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당과 소속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남산 백범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선거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 기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걸 직접 좀 느끼실 수 있나요? 네, 이곳까지 오는 길에도 곳곳에 현수막이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또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선거 운동원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원들이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주변 지인들도 각 후보에 대해서 어떻냐, 또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 이런 표심을 떠보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그러한 관심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쪽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결식 이후 도시락 포장 작업장에서 일손을 도왔고요. 이후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을 차례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유세에서는 청년 교통 지원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지역 발전 전략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 시장이 서울이 된다면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는 중앙정부와 잘 소통할 수 있고 서울시 의회 시의원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고 갈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박영선 후보 일정 알아봤는데요. 국민의힘 네. 오세훈 후보의 일정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한강 이북 지역을 돌며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종로구, 성북구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고요. 노원구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숲길 유세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40년씩 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또 뭐 그 상계동뿐만 아니라 그 자양동도 있고요. 뭐 강남북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게 한 8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거 정말 들어가자마자 바로 챙기겠고요. 네, 이처럼 서울시장 후보들 발에 불이 나도록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요, 오늘 아침에 부산 진구에 있는 삼광사를 방문한 것을 첫 일정으로 잡았고요. 서구에 있는 해안시장 입구에서 집중 현장 유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항운노조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고 잠시 뒤부터는 노동단체와 만나 노동 존중 협약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오늘 시장이 되면 부산 시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일정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박형준 후보는 오늘 아침 부산 북구에서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만났고요. 남구로도 향해서 거리 인사를 벌였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해운대구에서 집중 유세 현장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희숙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현장에서 박 후보의 현장 유세를 돕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에 열리는 부산 MBC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과 부산 여야 주요 후보들의 오늘 움직임을 전해드렸습니다. 각 지도부도 지원 사격을 위해 힘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부산 지역 모두 큰 격차로 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칫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계하면서 심기일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읍소와 야당 후보 공격, 이렇게 여당의 현재 전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김태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특위 근절과 함께 당 강령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분위기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심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격차가 한 자릿수 정도 차이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설화에 대해 당 차원에서 주의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동시에 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정진석 상임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200만 명 총동원령을 내렸다는데 분노한 민심의 바람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정진석 상임부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서울에서 200만 명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과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번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의 공떡 같은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고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시민 모두가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선거에 있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 어떤 정책을 내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가덕 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2030년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춘 후보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등이 바로 천지개벽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우선 가덕 신공항은 세계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부산의 우량 공공기관,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입니다. 부산 경제 살리기에 모든 공약이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해 지역 균형 개발을 이뤄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경제가 나빠진 원인에 현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현 정권은 각종 규제, 경제 규제를 만들어냈는데 혁신을 하겠다는 김영춘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하겠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살아나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날 텐데 현 정부와 김 후보로의 공약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형준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반루프입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도시교통수단 어반루프를 설치하고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또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저출산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래서 청년이 여기 머물게 하고 또 좋은 청년이 들어오게 하고
그 청년을 인재를 보고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기업과 인재를 보고 금융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의 흐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주영 기자, 박 네.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민주당도 공세를 취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비판도 역시 어반 루프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당 공약이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한 꿈의 열차를 두고 마치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 지역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며 박 후보가 당선이 돼도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백 기자, 이번에 부산시장에 나서는 후보들 2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중심으로 네. 선거가 진행되고는 있지만요. 네네. 두 후보를 제외하고도 4명의 후보가 더 출마를 했습니다. 네.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그래픽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6번 미래당 손상우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민생당 배준현 후보이고요. 기호 8번은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9번은 진보당 노정현 후보입니다. 이렇게 모두 6명의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기자. 네. 바로 내일부터 이 선택이 가능한 거죠? 네, 사전 맞습니다. 투표가 내일과 토요일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각각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이 나고요.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의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 투표소가 차려진 곳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 주요 동향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도 저희 YTN은 이곳 현장에 나와 선거 전 동향은 물론 투표 상황에 대해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 백범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의 톡톡 튀는 투표 독려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편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옛 향수 가득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작한 홍보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이걸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뽑기는 말이지. 먼저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하는 거구나. 얘들아!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너도요? 요란이 말 편하게 우리 친구잖아. 19살. 나 먼저 간다. 네, 들어가세요. 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이 단연 화제입니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랩을 직접 불러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다소 엉성해 보이는 막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Drop the beat.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섞어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네, 이렇게 즐거워 보이긴 하지만 선거의 승자는 한 명뿐이죠. 후보나 캠프 모두 살얼음을 걷는 심정일 텐데요. 논란거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은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지원 유세 단상에 올랐던 20대 지지자로 시끄럽습니다. 2030 청년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분노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근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이었던 겁니다. 박 후보의 캠프 측은 사전에 대학생위원회 조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국민의힘은 이제는 하다못해서 평범한 시민 호소인까지 등장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하자 오늘 박영선 후보는 용산 도시기억 정시관을 찾아서 반성이 없는 후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어제 발언의 진위는 이게 아니었다고 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두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당시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죄송하고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어저께 다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빼내고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어제 오세훈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에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참사의 본질이다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은 10년 전에 그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으로서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 폭력이다. 네, 후보들 간 또 캠프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어제와 오늘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면 표정이 바뀐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21세기 관심법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들으시면서 보궐선거 이모저모 마치겠습니다.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표정에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눈동자가 좀 흔들리던가요? 그런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 오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표정 보고 알아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21세기 시대에 지금 갑자기 궁예의 관심법을 발휘할 여력이 있으시면 저는 그 관심법을 부동산, 집이 없는 청년들 또 일자리 없는 우리 세대의 힘든 국민 마음 읽는 데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투표가 가능할까요? 자, 투표와 관련된 방역 수칙 이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는 7일 본투표보다 마감 시간은 2시간 빠릅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미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4월 3일에 운영합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의료 지원 인력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일 본투표만 가능한데 전날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출 직전까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8시 이후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투표할 때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소독 뒤 비닐장갑을 쓰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가족과 생존 장병 등은 북한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정부가 천안함 순직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소를 주장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낸 겁니다. 진정 내용은 천안함 순직장병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정을 접수한 규명위는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명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2010년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정부기관이 다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천안함 순직장병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이긴 하지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2010년 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규명위가 실제 조사에 나선다면 결국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첫 재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네,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 최원일 전 함장 등이 오늘 오전 규명위를 찾아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사과문을 발표할 것과 청와대의 입장 표명, 유가족과 생존 장병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동안 지켜본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항의 방문을 받은 규명위는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인데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사자인 유가족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규명위가 자체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도 현재로선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뒤에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신한은행 양곤지점의 통근 차량이 총격을 받아 차에 타고 있던 미얀마 여성 직원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일부 회사는 주재원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가 현재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고한 이후 한국행 임시항공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항공업계에 따르면 9호 항공기라는 이름으로 한국 미얀마 노선으로 가는 미얀마 국제항공 임시항공편의 오늘 한국행 항공권은 8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30일 670달러보다 이틀 만에 무려 165달러나 오른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미얀마 현지를 연결해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군부가 위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성함을 밝히지 않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계신 거죠? 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 미얀마에서 하루하루 사망자와 다친 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다가 길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 안에서 그냥 있다가 총 맞아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연예인 됐다가 다음 날에 사망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그 시위로 지도하는 사람들과 시위로 지지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유가족, 해친자들에게 지원하는 사람들도 찾아서 단체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이 하고 싶어서 서한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워낙 위험한 상황이고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선생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신 기자들의 움직임을 의식해서 군부가 인터넷하고 전기도 모두 차단하기도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전해 주시죠. 지금은 더 심각한데 3주 전부터 모바일 인터넷가 차단되고 페이스북, 트위터, SNS는 차단되었습니다. 원래되었습니다. 와이파이로 쓸 수 있는 일부 시민들이만 그 SNS 쓸 수 있는 방법들이 통해서 쓰고 있어요. 원래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신에 보도할 수 없게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들에 대해 파악도 할 수 없게 하는 것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군대는 군인들이와 일반 경찰들이랑 그 가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맡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외신에 보도할 수 없도록 와이파이로 차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차단되는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외신 기자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밤에만 움직이고 또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의 목숨도 빼앗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지금 유혈 진압,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희생된 시민들이 600명이 넘다고요? 네네, 600명이 넘었습니다. 다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이 클 것 같은데 지금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군부,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정부나 기관, 군대 쪽에서 지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장례식에서 군의와 경찰들이 꼭 차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울어지도 못하는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데 그 신체로 유가족가 가지고 싶으면 일반 사고로 사망한다라는 동의서에서 사인이 해줘야 신체로 돌아주겠다 이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SNS를 통해 전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 전해주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지금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내전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시위해왔는데 문제 쪽에서 받아주지 않고 만해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입장에서 정쟁이 문제 쪽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지금 무제한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민들이 무제한 세력들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나 국제 시민 사회에게도 카톡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거기서 희생된 유가족을 지원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는 우선은 빨리 해줄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거는 폭력적인 행동은 중단해 주시라는 거에 대해 다 같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국제랑 관계된 모든 거를 중단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 시민들이가 직접 투표로 뽑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임시정부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에게 인정해주면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토지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65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토지를 쪼개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부터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서 농지를 사들인 사례까지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H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 투기 행태는 탈세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개 지역의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형별로는 토지 구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발 예정 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주 일가도 30명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사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총동원됐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쪼개 서너 배씩 폭리를 챙겨 팔아치운 뒤 폐업 직전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설립한 가짜 농업회사에 팔아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땅값이 급등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이른바 족집게 투자 권유로 1,0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신고를 피한 부동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앞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분석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자금 조달 과정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 법인들까지 철저히 검증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늘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이루어진 첫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성동구청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곧 예방접종센터에서 몇 분이나 백신을 맞았나요?
네, 현재까지 이곳 성동구에서는 모두 594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계획했던 550명을 넘긴 건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백신 이상 반응이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예진실과 접종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접종실은 이 예진실을 방문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를 확인한 뒤 이 접종실에서 이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별도 대기실로 이동해 백신 이상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 오늘은 만 75세 이상인 시민들이 접종 대상인데 성동구의 경우 19,000여 명인데요. 예약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이곳 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함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요. 접종이 가능한 시설은 각 지자체 시설 사정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접종 기간인 4월에서 6월 안에 재신청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네, 병원과 연계해서 접종시설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예진실과 접종실에는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각각 배치됐는데요. 의사 4명과 간호사 10명, 약사 1명과 또 행정지원 2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선 접종과 이상 반응을 관리하는 치료 전반을 맡고 지자체는 재정과 행정지원을 맡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특히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 의료진들 손길이 더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역 예방접종센터로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라 이곳 성동구에선 1호 백신 예방접종센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성동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청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박희진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5천여 곳에 내려진 휴원 조치가 끝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긴급 보육만 진행됐던 전과는 달리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특별 활동도 가능해지는데요. 외부 강사들은 선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 수칙 등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양평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면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두 귀가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이 재개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오늘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어린이집 개개원을 한 지 첫날이 되는 날인데요. 이제 슬슬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후 한 3시쯤부터 보호자들이 아이를 하나둘 데려가면서 지금 어린이집 안에는 원아가 30%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곳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들 숫자는 모두 90여 명입니다. 재개원 첫날인 오늘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했을 때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휴원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이후 129일 만에 정상 개원이 가능해진 서울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5,200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긴급 돌봄을 선택한 아이 비율이 87%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정식 개원 뒤 등원 숫자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급 돌봄 때와 달리 이제부턴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특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선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일 때까진 특별 활동을 보류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외부 강사만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 감염 사례가 36건에 모두 63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었는데요. 서울시는 정식 개원을 계기로 감염이 더 늘어날 우려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식 개원에 앞서 시청은 어린이집에 방역수칙을 명시한 안내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또 방역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16억 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개원 전 모든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가정에서 한 명씩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번 달부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매달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하는 백신 접종도 2분기에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장애아 담당 어린이집 교사 15,000명은 오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반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은 오는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75세 이상 고령층 이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 맞는 게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그동안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접종을 맞았다면 예. 오늘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하지 않은 일반 어르신 가운데 75세 이상 대상으로 네네. 접종이 시작됐고요. 예. 이 고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은 351만 명 정도 계신데요. 예. 그중에 한 86% 정도가 접종에 동의를 했고 접종을 맞고 나서 반응은 걱정은 좀 했는데 맞고 나니까 괜찮다. 뭐 독감 주사 맞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자식이나 손주가 혹시 감염될지 몰라서 그 접종을 맞았다. 뭐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 이런 고령층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의사항도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층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종 날짜가 미리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본인의 접종 날짜에 맞춰서 가서 접종을 해야 되고요. 백신 접종하기 전에는 그 심한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목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건 피해야 되고요. 이제 접종할 때는 의사의 예진, 진찰을 받는데 이때 본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접종 받고 나서는 그 접종센터에서 15분 내지 30분간 머무르면서 예.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나타날까 이런 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이 끝나더라도 한 3일 정도는 좀 쉬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기 때문에 가족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되고 만일 독거노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 전화 같은 걸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5월, 6월 접종 계획표가 다 나왔잖아요. 4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고 5월에는 항공 승무원들도 맞고 65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75세 이상 어르신이 이번 주 이제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노인 시설에 계신 그 이용자나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가면 특수교사하고 보건교사, 예.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셋째 주에는 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나 뭐 결핵 환자, 한센인 거주시설 이런 곳에 접종이 되고 마지막 주에는 노숙인 상대로 접종이 됩니다. 예. 그리고 5월은 이제 연령이 다시 낮아져서 65세부터 74세 어르신 그 대상 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하고 해외 자주 그 다니게 되는 항공승무원이 5월 접종 대상자고요. 6월에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교사들이 접종을 받고 64세 이하에서는 만성 질환자, 그러니까 뭐 투석을 받거나 중증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6월 달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그다음에 경찰관, 소방관, 군인도 이제 접종을 받아서 2분기까지 그 1,200만 명을 그 접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코로나19 방역의 선봉장에 섰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늘 백신을 맞았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청주시에 있는 흥덕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았고요. 예. 오늘 그 접종을 하기 위해서 어제 푹 잤다. 그리고 이제 진통 해열제를 준비해 놓고 정말 증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겠다 이런 예.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 뭐 직장 동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순서가 되면 꼭 그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물량 확보가 지금 비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백신 전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접종 대상이 1,200만 명, 더 정확히는 1,230만 명 정도 접종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그러니까 도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물량은 한 843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한 380만 명분 정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화이자 백신이 370만 명분 도입되기로 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100만 명 정도 많은 472만 명분이 도입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지금 2분기가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정부는 이제 범부처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랬으니까 좀 지켜봐야 하고 그동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접종 간격이 좀 길수록 오히려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려고 하다가 10주로 지금 기준을 바꿨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12주 약 석 달 정도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아직 도입 계획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도입 계획이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백신 수급 상황이 어려워지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도 도입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푸트니크 백신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승인을 하고 접종을 시작했는데 당시는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올 들어와서 임상 3상 결과를 중간 결과긴 하지만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를 해서 공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EU 국가는 아니지만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뭐 이런 한 40여 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도입하는 경우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다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이 속을 챙긴 청와대 청담동 김 실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1일 1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평당 1,000만 원에 20평이면 2억인데 10% 2천만 원 내고 내 집을 마련하고 해마다 조금씩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 적립형으로 분양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 걸면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빨리 시동 걸어서 공급하겠고요. 생애 한 번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표심의 흐름을 알 수 없는 만큼 여야 후보들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수 있으나 발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참 답답한 조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 조항이 도입된 게 1994년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한 차례 고쳐졌습니다. 2005년에 네. 지금의 6일로 만들어졌는데 당초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표 금지였습니다. 가령 대통령 선거 같으면 22일 동안 선거운동이 여론조사가 금지됐었는데 지금 6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른바 유력한 후보한테 따라가는 밴드
왜곡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약자를 도와주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투표를 혼자서 결정합니까? 주변의 여론도 듣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토론하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에 아직까지 유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을 가르쳐야 될 대상, 또 가만 놔두면 잘못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대상, 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특히 예.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선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네. 앞두고 올해 반드시 폐지하든가 최소한 뭐 D-하루 전에 이제 공표 금지를 한다든가 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현행 규정으로는 뭐 오늘부터는 공표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요.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20%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인데 21.5%포인트 차로 마지막 공표될 수 있는 선거가 큰 차이로 벌어졌고요. 예. 오세훈 후보 57.5%, 박영선 후보 36% 차이.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ARS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면접원이 조사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네. 역시 30일에서 31일 조사 기간도 보니까 15%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28일, 29일 역시 그 전화면접원이 조사한 이세천 리서치 조사도 20%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동안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의혹 또 거짓말 프레임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사실상 공격을 계속 해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또 박영선 후보 측이 계속적으로 펼쳐왔던 네거티브 공세 전략 별로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예.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보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정권 심판 정서 이것이 아직까지 우세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에 대한 이제 과거 15년 전에 대한 공세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니 그 15년 전 일이 뭐 지금 대단한 건가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부동산 민심 같은 경우도 LH 뭐 사태라든가 이런 부동산 분노한 민심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소수 인사들의 이렇게 일탈 이런 것들을 감독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거지. 아니 15년 전에 박형준, 오세훈 두 후보의 일을 가지고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에게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물론 박영선 장관 시절에 주무장관은 아니었지만은 예. 국무위원으로서 당신은 뭐 했느냐? 예. 당신은 책임 없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솔직히 답변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H 사태에 이어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 또 어제 박주민 의원의 또 월세 인상 논란, 이런 잇따라 부동산 악재에 또 주요 인사들의 여당 인사들의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선거 당초 예상은 좀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좀 좁혀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과거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랑 두 번 대결을 했었죠. 예. 2006년에 강금실 후보하고 예.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엔 표차가 좀 컸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커졌습니다. 27%포인트로 압승을 한 기억이 있고요. 2010년엔
한명숙 후보랑 했었죠. 예.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선거 전에는 한 12% 정도로 앞서고 있다가 네.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0.2%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박빙이었죠, 박빙으로 그때는. 겨우겨우 이긴 기억이 예. 이번 선거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안금실 후보의 경우로 갈지 아니면은 한명숙 후보의 결과로 그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으로서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박영순 후보 측으로서는 이렇게 판세를 뒤엎을 만한 예. 결정적인 키를 지금 제시하기가 조금 힘에 부치지 않느냐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 일주일도 안 남은 사이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이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각 당에 이런 것들은 또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조직력이 중요시 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라는 거죠. 평일에 치러지는 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지난 2011년 박원순 나경원 보궐선거가 48.6%였거든요. 예. 많아보면 한 그 정도. 그런 또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한 많아봤자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상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점이 조직력입니다. 서울시의회 또 구청장은 뭐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지만은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또 이제 국회의원, 서울시의 정치 지형이 민주당이 우세인 것은 예. 전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그 힘의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런 조직력을 동원해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선거를 하면은 예. 결집 조직이 이제 떠나갔던 표들이 결집될 것 아니냐. 여기에 유일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여야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표로 이어져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막판 역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여당의 대책에 대해서 선거용이라면서 사과의 진정성도 일축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다 가지고서 본인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 이 부동산 3법을 발의했다고 하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께서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실패하고 자인을 하고 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정치에서 호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태년 권한대행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값 폭등에 대해서 그동안은 전 정부 탓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사과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그러니까 뭐 대출을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민주당이 일관되게 선거 전 첫날부터 취했던 전략이 읍소 전략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반성 전략, 예. 사과 전략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선거 전략으로서 이제 힘이 강한 측, 우세한 측에서 쓰는 것은 심판, 응징을 많이 말합니다. 예. 그리고 열세인 측에서 하는 것이 읍소. 제발 예. 심지어 더 나가서는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예. 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읍소 전략이라고 일관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열세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럼 읍소 전략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삼보 일보
전략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그때 그런 읍소 전략은 실패로 끝났었죠. 예. 하지만 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천막당사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읍소 예. 전략이죠. 일환이죠. 그때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때마다 상황은 다른데 예, 예. 이런 읍소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상대방 지지층을 등을 돌릴 수 있겠느냐, 중도층을 등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느냐, 예.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전환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는 시각이 그다지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이거 펴기 위한 방법 아니냐. 그리고 사실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감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 당 지도부가 풀어야 될 예. 과제입니다. 그런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뒤집는 발언들의 앞에는 선거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그 선대위원장이 오늘 종부세 완화를 말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2시간 만에 미안하다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경우에는 이제 말 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총선 때 종부세 완화 발언을 했다가 이후에 반대로 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 나는 종부세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재산세 완화 언급을 예. 한 것이다라고 했다가 2시간 뒤에 아니다. 종부세 언급을 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정한 것이 그나마 이낙연 전 대표 나온 그런 솔직함의 표현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에 이제 서울에 출마했던 의원 중에서 강남권 또 경기도 분당 출마했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는데 여기에 당시 이낙연 당시 후보 시절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비슷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예.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예, 예.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 이낙연 후보의 발언이 주목받았던 것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 대책을 내놓은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내놓을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실렸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했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억력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4년 동안 추진해왔던 그 부동산 대책을 한꺼번에 모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까요. 선거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막판 표심 호소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유세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또 주 4.5일제 청년들이 바라는 워라밸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곳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성북구에서 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곳 성북구가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지하로 연결시켜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북선 모두 다 환승할 수 있는 지하광장, 쉽게 얘기해서 코엑스 앞에 같은 강북의 명물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금 쫓는 입장인데요. 계속해서 청년 위주의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소개된 두 인터뷰를 보면 두 녹취를 보면은 예. 그나마 서로 이렇게 공격 안 하고 네. 나름대로 나름의 갖고 있는 비전들 예. 또 어떻게 공약들을 제시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영선 후보는 사실 네거티브 공세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거티브 공세는 당에 맡겨두고 예. 자신은 포지티브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20대 민심을 경량한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강북 벨트를 집중적으로 돌았는데 강북 지역이 강북 벨트가 사실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취약 지역입니다. 예. 작년 총선 경우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8석이 됐었는데 7석이 강남이고 1석이 그 용산이었습니다. 저 위에 서부 지역, 동북부 지역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이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야 된다. 그래서 강북 지역에 상당히 공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도 국회의원 선거도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 강남을에 나왔고 또 한 번 종로에 나왔고 또 한 번은 광진 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도 상당히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청소년기에도 거기서 성북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털을 닦는 거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후보들 목이 쉬어라 지금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청년 유세차에 오른 청년이 지금 구설에 올랐고 오세훈 후보는 또 용산 참사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게 또 구설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막판 갈수록 이제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캠프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 측 경우에는 이제 동작 유세에서 청년 유세 이렇게 자발적인 청년 유세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대학원생 홍모 씨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박영선 후보 지지 연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발적인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은 어제 관훈 토론회 클럽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된 부분이 부주의한 폭력 행위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민감한 발언을 제가 보기엔 잘못 발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곧바로 오세훈 후보가 이건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이켰는데 잘못한 발언이 있으면은 곧바로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그 선거 전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내일 사전 투표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과 함께 사전 투표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추가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장 기자들이 많이 현장에 몰릴 겁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제 투표 소감 어떠냐 물어보면은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무슨 언급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지난 인터뷰에서 보면은 뭐 정의와 상식을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 사전 투표에서도 어떤 메시지는 내놓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31.1%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 과연 손을 잡을까 이게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전에 그 윤석열 총장의 길에 대해서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메가더의 길이냐 아이젠하워의 길이냐 소개한 적이 있죠. 일반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아이젠하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처럼 제3지대에 쭉 있다가 막판에라도 그 당시 이제 공화당에 합류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보면 국민의힘과 힘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 제3지대에서 아니면 새로운 신당에서 하는 것, 정치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여부는 일단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이라도 뭐 다음 달 이런 건 아니고요.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도 입당을 해서 야권의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도 다른 유력한 후보와의 경쟁을 통해서 지도자 검증을 거칠 수가 있다. 이건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야권 재편에 주도권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권이 패배하고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해지겠죠. 예. 그럴 경우 뭐 야권 재편의 축이 안철수 대표가 될지 아니면은 분열이 돼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거리를 두고 또 이제 지켜볼 겁니다. 방향을 모색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궐선거의 결과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당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에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미 어떤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네, 윤 총장을 좀 견제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낙연 그 위원장 사실 굉장한 위기에 있는데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견제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하면은 지금 반문의 정서가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 비문 정서가 직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예. 그 공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의 지지를 받고 계속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반문의 상징인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은 반사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은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좀 갉아먹혀 이기고 있고 그리고 서울하면은 출생지별로 보면은 지방 출신 중에서 호남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 15% 정도. 예. 여기서까지 패배했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에서의 이낙연의 위상이 영향력이 이렇게 급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위기에 이낙연의 지금 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또 박형준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출동해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를 내고 김영춘 후보 후원회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예. 뭐냐면은 이제 시도지사 경우에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제 그 시도지사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행위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거대책기구라든가 연락사무소 이런 것은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간 곳은 어디냐면은 김영춘 후보의 후원회 사무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야 정치 중립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선거법 위반이냐에서는 선관위는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런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이요. SNS에 김영춘 후보죠. 김영춘 동지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었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언급했을까요? 아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에서 5선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춘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 광진갑입니다. 바로 옆 선거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낙선하고 2번 당선됐었는데 그 이후에 부산으로 가서 부산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3번 도전을 했었고 한 번 당선됐었죠. 그랬군요. 그리고 부산시장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래 이제 부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지만은 또 종로에서 도전해서 종로에서 당선된 이후에 다시 부산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김영춘 후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 실정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선에서 안철수 대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부산 하면은 자기의 이제 고향 아닙니까? 예. 그 부친도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병원을 하셨고 이랬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물론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패자는 아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선거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야권 재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로에 앞으로도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 한남동 테슬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분석 과정에 대한 의문점들이 잇따르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대리운전사죠. 대리운전 기사의 조작 미숙이다 이런 건데요. 경찰의 이번 발표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은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발표 자체가 10초 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또 4초 전에 풀 가속을 해서 시속 95km 정도로 벽에 부닥쳤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 중에서 실제로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결함인지에 대한 완벽한 이 어떤 백데이터, 지금 자료가 좀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자동차 하게 되면은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좀 보면은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너무 소실이 커서 분석에 실패를 하고 결국은 테슬라에서 텔레메틱스 자료라고 해서 이 차 운행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일부 봤는데 그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EDR 정보보다도 텔레메틱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이런 데이터를 받았으면 데이터 공개도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거 자체가 자동차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 실수라는 이런 귀결이 나온 과정을 좀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달랑 몇 줄만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동차의 실수라 운전자의 실수로 결론 짓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경찰과 국과수 같은 경우에는 텔레메틱스랑 CCTV 영상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텔레메틱스 정보 자체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이 텔레메틱스 정보가 어떤 정보였는지를 공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텔레메틱스 정보라는 것 자체가 운행 정보이기 때문에 운행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정보가 어떤 난이도를 갖고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공개를 좀 해줘야 된다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국가수를 통해서 이 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돌렸지만은 속도가 또 95km로 과속으로 하는 것도 CCTV에 찍히고 이거를 아마 일치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거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부닥쳤을 때의 원인, 과속의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명백하지 못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시한 것 중에서 브레이크 등
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등의 유무는 참여는 될망정 이거 하나가 운전자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급발진 같은 경우 많이 생기는데 재판 과정에서 브레이크 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그거 자체가 참전은 될망정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자의 실수로 귀결시키기에는 좀 의구심 나는 즉 설득력 있는 객관성 있는 정보 자체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 사고 현장 화면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고 현장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고 충돌 당시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95km까지 속도가 났다고 했는데 저 주차장 안에서 9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입니까? 직접 가보셨죠? 그렇죠. 현장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으니까 입구 쪽에서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장은 제가 가봤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자분들은 차를 많이 운전하거든요. 차종을 운전하면서 특히 이제 고급차일수록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더욱 신경을 쓰는 게 대리운전자들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구에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지하로 좀 실내로 들어가거든요. 주차장이요. 근데 그 도착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더더욱 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데 풀 가속으로 4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초 동안 그 실내에서 조심한 게 아니라 풀 가속을 해서 95km로 벽을 박았다는 얘기 자체는 운전자의 실수 가능성은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 친 것도 아니고 또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닌 정상적인 대리운전자가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거를 이 운전자의 실수로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발표만 해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사고 현장에서 조수석의 문이 좀 잘 안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늦어진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전기차의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종을 개발하면서 차에 대한 특성을 배터리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고 비상 탈출구는 어떤 방법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신차가 나오게 되면 소방청에다 전달을 해서 소방청에서는 군항구조 매뉴얼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 사고가 생기면은 그 매뉴얼을 보고 이 차의 특징을 보고 사람을 구하거든요. 그 골든 타임을 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좀 되는 것이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데서 만든 게 테슬라 차량인데 아직도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나가게 되면은 문이 뒷문 같은 경우는 모델 3 같은 거 안 열리거든요. 특히 직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손잡이를 당기면 열린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전원 나가면은 바닥에서 매트를 들추고 여기를 눌러라 이런 것들을 찾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들은 직관성을 갖고 전기가 나가면은 기계적 장치가 연결돼 있어서 손잡이 잡으면 그냥 열리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직관성이 좀 떨어지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더 정부가 들여다보고 이 비상 탈출이라든지 또 일반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 차종마다 냉정하게 살펴서 이 자동차 제작사에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소방청에다가 이런 자료를 좀 부과를 해서 이 사고가 났을 때 군항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일단 운전자 미숙이지만 추가로 좀 더 증거 자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국내 전기차 시장도 커질 것이고 많이 판매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 좀 법규 마련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기차 같은 데는 바닥에 전형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까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본격 생산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은 충격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화재의 가능성 아직도 분명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근본 문제를 없앨 수 있게끔 안전 조치 또 매뉴얼에 대한 개발 또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노력 이런 3박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그리고 그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징역 5년을,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48살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해당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승자 B씨가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씨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B씨가 A씨에게 편의점까지 운전해 가라고 했지만 A씨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 B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했고 B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진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50km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의 건물에서 현지 시각으로 31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의 총격도 있었고 용의자는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통산 5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전주 KCC가 이제 통합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KCC는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넉넉하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중위권에 머물 거란 예상을 보란듯이 뒤집은 성적표입니다. 어느 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선수한테 얘기해줬고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 팀이었지만 선수한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서 전창진 감독에게는 원주 TG와 동부, 부산 KT 시절까지 합쳐 5번째 우승입니다.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를 벗고 코트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다시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임 첫 해인 지난 시즌은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움직이는 농구를 이식해 많이 넣고 덜 내주는 짠물 농구로 팀 체질을 바꿔놨습니다. 5년 전 고졸 신인으로 우승을 맛본 송교창은 주축 선수로 시즌 전 목표를 이뤘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무조건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나 뭐 이제 그런 큰 경기에서 좀 더 많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습니다.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2위에 오르며 명실상부 에이스 역할을 다했습니다. 한국 농구를 잘하는 외국인 선수 라거나와 헤인즈도 건재해 포스트 시즌 전망도 밝습니다. And I'm here, going to give it my all, and like Ricardo said, try to help lead the guys and do whatever I can do to help win the championship. 농구명가 KCC가 통합 우승으로 전창진 감독의 명예 회복 도전을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장식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과수원에서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효과가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과수원의 배나무에 꽃눈이 한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빨리 오르면서 꽃이 피는 시기도 빨라졌는데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과수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 전국에서 4만 4천여 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저온 피해가 났는데 특히 사과와 배나무의 피해가 컸습니다. 영상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100%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려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밤새도록 또 대기를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올해 저온 대책은 연소법. 과수원에 6m 정도 간격으로 고체 알코올이 든 통을 늘어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팬을 이용해서 상공의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찬 공기를 순환해주는 방법도 있고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 물이 얼 때 나오는 열로 꽃눈이 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밤에는 등 위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씁니다. 지난해 현장 실험 결과 이런 방법을 쓴 농가는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유 3리터를 사용할 경우 80분 동안 외기 온도에 비해서 약 2도씨가량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성 연소 용기 외에 나뭇가지나 낙엽 등을 태우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고 폐기물 관리법에도 저촉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과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이 공공연구개발 기능과 연구 전 과정에 걸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선 4개 과학원은 연구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를 함께 추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생활개선중앙회와 실천운동을 추진합니다. 농진청은 농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장 관리 등 사고 예방 영상자료와 교육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고 생활개선회가 홍보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내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지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당신의 농구공을 예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격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장의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이 키웠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제 경험으로 보면 BBK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된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그리고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땅, 그 옆에 후보님 처가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도를 어제 처음 본 건데요.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처갓집에 내곡동 땅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시절에. 땅 존재도 몰랐다, 임대주택 지정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 상식적이지 않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10년 전에 해명할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서록 집사람이 이번에 우리 몫으로 이 땅 강제 수용된 거 얼마가 나왔다. 통상의 대한민국 남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장모님께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까먹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구체적인 그 팩트를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 측량 현장에 갔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억이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 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거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뭐 누구도 봤다. 뭐 밥까지 같이 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기억력이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오늘 서쪽 지역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10도나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대전 11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동쪽 지방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 23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소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